이 가게 딱 봐도 정말 정신없고 복잡하죠. 그런데요, 이런 곳이 어떻게 일본 유통업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돈키호테의 이 역설적인 성공 스토리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어수선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요, 사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한 정말 믿기 힘든 성공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뭘까요? 와, 숫자 보이시나요? 2조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조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이 압도적인 성공 신화는요, 아주 뜻밖의 인물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돈키호테 신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 사람, 창업주 야스다 타카오가 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얘기를 들어보면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독특한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력을 보면 정말 보통이 아니죠. 명문대에 들어가 놓고 2주 만에 자퇴하고 심지어 사기회사에 들어갔다가 10개월 만에 망하고 급기야 전업 도박꾼으로 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와 좌절의 연속인데 바로 이런 경험들이 그에게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아웃사이더의 시각을 만들어준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돈키호테의 그 유명한 핵심 전략들이요, 사실은 첫 가게의 끔찍한 약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는 도박으로 모은 돈 8천만 엔으로 도쿄의 한적한 곳에 아주 작은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역에서도 멀고 주차장도 없는 그야말로 장사하기엔 최악의 장소였죠. 가게 이름도 보세요. 도둑시장. 참 독특하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모든 약점들이 곧 강점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는데 이게 바로 돈키호테의 상징인 심야 영업의 시작이 된 거고요. 가게가 너무 좁으니까 물건을 천장까지 막 쌓아 올렸는데 이게 그 유명한 진열 방식의 원조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약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돈키호테의 상징, 압축 진열입니다. 이건 그냥 물건을 되는 대로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마치 정글을 탐험하듯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곳을 헤매면서 보물을 찾는 그런 재미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계획에도 없던 물건을 나도 모르게 장바구니에 담게 되는 아주 고도의 심리 전략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둑시장에서 우연히 탄생한 이 전략들이 오늘날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떠받치고 있을까요? 돈키호테 성공의 핵심 비결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보물찾기 같은 쇼핑 경험, 둘째는 현장의 모든 권한을 넘기는 파격적인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매력. 이 3가지 요소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일반 마트가 효율을 추구한다면 돈키호테는 경험을 팝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이 아니라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모르는 탐험을 하러 가는 곳이죠. 필요한 걸 찾는 곳이 아니라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몰랐던 걸 발견하게 되는 곳인 거예요. 이 CEO의 말을 들어보면 돈키호테의 문화가 어떤지 딱 감이 오죠. 보통 회사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본사가 아니라 현장 직원이 왕이에요. 가격 책정부터 상품 발주, 진열까지 모든 것을 현장에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서 특정 라면이 인기가 많다? 그럼 담당 직원이 본사 승인 없이 즉시 대량으로 주문해서 파격적인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죠. 이런 유연함이 돈키호테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 내국인보다 무려 6배나 많은 돈을 써요. 늦은 밤까지 여행 일정을 소화하고 한 곳에서 의약품부터 화장품, 기념품까지 모든 걸 면세로 살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들한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인 거죠. 이제 돈키호테는 단순한 상점을 넘어서 일본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성공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일본 내에서 오랫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싸구려 이미지, 불량 청소년들의 집합소라는 오명, 심지어 과도한 업무 문화 때문에 블랙 기업이라는 비판까지. 특히 정리가 안 된 매장은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 가기엔 좀 부담스러웠죠. 이러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돈키호테는 자사의 PB 상품에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프라이빗 브랜드라는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피플 브랜드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브랜드 철학 전체를 뒤바꾼 아주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두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 특정 분야의 아주 열정적인 마니아, 소위 덕후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것. 개발 과정을 다 공개하고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서 이걸 사기 위해 돈키호테에 꼭 가야 한다는 강력한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러한 혁신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까지 개선한 돈키호테는요, 마침내 일본 모든 소매업자의 꿈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2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돈키호테는 마지막 미개척지였던 고치현의 매장을 열면서 일본 47개 모든 도도부현에 진출하는 전국 재패의 위협을 달성합니다. 이건 단순히 매장 수가 늘어났다는 걸 넘어서요, 돈키호테가 촌스럽고 지저분한 할인점에서 명실상부한 일본의 대표 유통 브랜드로 자리 잡았음을 상징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돈키호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효율과 질서를 외칠 때 오히려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혼돈과 발견의 즐거움이 고객을 사로잡는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